모두 다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인 것을 분명히 지적을 하고 있음으로 봐서는 이 사유가 이 사건 무죄 판결을 받은 가장 주된 이유였다. 자, 오늘은 성범죄 피고인들이 무죄를 받은 의외의 이유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불기소 사례들은 많이 이제 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기소유예라든지 무혐의 처분 이런 사례에 대해서 소개는 많이 해드렸는데 그거에 반해서 무죄 판결 사례는 그렇게 많이 알려드리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제로 무죄 판결을 받았던 강간죄 사건 한 곳하고 강간죄 사건 한 건 이렇게 총 2가지 사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2가지 사건 다 무죄를 받은 의외의 이유가 모두 있었습니다. 강간죄 사건 무죄를 받은 의외의 이유는 이 5가지 글자 때문이었는데 이것이 무엇일지 이 사건의 강간죄 무죄 사건 진행 경과부터 정리를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이 강간죄 사건은 사건 초기부터 제가 도와드렸던 사건이고 1년 8개월 정도 만에 이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간하고 재판기간 각각 10개월 정도 총 20개월 걸렸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던 그런 사안, 그리고 부인하는 사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피해자하고는 합의는 하지 못했었고 피해자에 대한 조사 횟수는 총 3회, 그리고 피의자에 대한 조사 횟수 역시 3회였습니다. 거탐 조사는 하지 않았고 재판은 총 4번 받았습니다. 그리고 판결 선고 이렇게 이루어졌죠. 검찰 측에서 신청한 증인은 피해자 1명뿐이었고 피고인 측에서도 증인은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혐의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는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 수사 단계라든지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 측에서 신청하여서 제출한 증거가 없었다는 건데 실제로 딱히 뭐 제출할 만한 게 없었기 때문에 제출을 못하는 거예요. 뭔가 유리한 자료가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런 것이 전혀 없었어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뭐겠습니까?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를 포함하는 거겠죠. 이거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 사건은 시작부터 쉽지 않은 사건이었어요. 그러면은 자포자기 해야 되냐?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거 자포자기 하면은 징역 가는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든 해결을 해봐야 되겠죠. 일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고소장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이루어진 피해자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피해자 진술 조서들, 그리고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나 뭐 이런 자료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수사보고서 이런 것들, 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이었습니다. 사건 기록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 비교적 적은 편에 속하는 그런 기록 양이고, 자 이랬는데 기록을 싹 보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뭐 별다른 증거가 없네, 피해자의 말뿐인 사건이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증거가 없구나, 이거는 강간을 했다 안 했다는 어떤 당사자들의 다른 말만 놓고 판단하는 그런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결국 뭐 사실 성범죄의 공통된 특징이기도 하죠. 여기서 가만 생각해 보면 이런 부류의 사건들,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의 진술만 있는 그런 사건들은 사실 처음부터 결론을 예측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사건을 들고 와서 변호사하고 딱 상담할 때 뭔가 무죄 가능성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물어보시죠. 당연히 이제 궁금해서 이제 물어보시는 거겠지만 여기서 어떤 사람이 이건 무죄다 유죄다 이런 걸 쉽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꼭 어떤 퍼센트에 집착하시는 분도 계시죠. 몇 퍼센트냐, 무죄 가능성은 몇 퍼센트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은 이 퍼센트는 누구나 임의대로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누가 뭐 30%라 그러고 누가 40%라 그러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런 사안에서 어떤 사람이 이거 무죄 가능성이 높다, 무죄가 나옵니다, 이렇게 확신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를 이제 믿고 싶은 거는 별도로 하고 믿고 싶은 거하고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다른 문제죠. 사실 그런 말은 섣불리 믿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뭘 보고 그렇게 이제 장담을 할 수 있다는 건지. 쉽게 말하면은 이런 류의 사건은 끝까지 해봐야지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피해자의 진술만 있는 사건이에요. 그런 피해자의 진술이 단지 고소할 때 진술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소할 때 고소장 내용만 보고
그 다음에 경찰에서 고소가 이렇게 이루어졌으니까 이런 내용으로 고소가 들어왔으니까 조사를 받으러 와라, 이런 말만 듣고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주장을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진술만 근거해가지고 유무죄를 판단해야 되는 이런 부류의 사건에서 쉽게 사건 초기에 사건 결과를 가늠한다? 이거는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봅니다. 나중에 피해자의 진술이 계속 점점점 누적되고 늘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적되는 모든 피해자의 진술들을 다 확인한 다음에야 비로소 피해자의 진술을 공격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해결의 실마리가 찾아지게 되는 거란 얘기죠. 실제로도 그러한지 제가 계속 이제 이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건 초기에 결과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그런 사건들도 있죠. 그거는 이제 진술만 있는 사건이 아니라 추가적인 증거들이 더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피해자나 가해자 어느 한쪽에 주장에 부합하는 일방에 유리한 증거들이 더 있는 경우죠. 피해자 쪽에 유리한 증거가 더 많을 수도 있고 반대인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다른 증거들도 조금 더 있는 그런 사건들은 경험이 많은 사건 수행 많이 해본 그런 변호사님들 같으면 그런 것들 좀 보고 듣고, 또 어떤 증거들이 얼마나 언제 확보가 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가늠이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사건 초기에라도 결과가 예측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사건은 피고인도 사건 끝날 때까지 뭔가 제출한 증거가 없고 피해자도 진술 외에 제출한 증거가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사건이라고 하면은 변호사도 사실 사건 초기에 피고인이 하는 말만 듣고 이거에 대해서 가늠을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피고인이 하는 말을 믿고 사건에 대해서 부인을 시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반대로 피고인 입장에서도 그런 변호인을 이제 믿고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고, 뭔가 확답을 주지 않더라도 사건에 대해서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또 최선을 다해줄 거라는 어떤 그런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사건을 변호사한테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제 이 사건을 변호할 때도 사건 초기에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어떤 결론을 장담해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었고요. 그렇게 실제로 얘기하지도 않았죠.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끝까지 믿어주신 때문에 어렵사리 무죄 판결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재판은 결국 피해자의 진술의 허점을 찾아내는 것이 결국 핵심이 되는 겁니다. 해결의 실마리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의 진술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그만큼 공격할 수 있는 대상이 많아지는 거가 되는 거니까. 왜냐면 사건 내용은 하나인데 그거에 대해서 각기 다른 시점에 피해자가 진술을 했다면은 같은 내용을 다르게 진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범죄 사실이 실제 사실이 아니라면 더더욱 그런 거고, 결국 재판은 각기 다른 시점마다 나타난 피해자의 진술들을 서로 종합적으로 비교를 해보고 사건 내용에 대해서 재구성해서 정리를 해보게 되는 절차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제서야 해결의 실마리가 찾아지는 거죠. 사건이 끝날 무렵에서야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제 경험상 보면 대체로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무렵에서야 비로소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 기록상 나타나는 피해자의 마지막 진술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 재판 과정에서 이제 증인 신문을 할 때 나타나는 피해자의 진술이요. 사건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이 사건 피해자 진술들이 그러면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고소장 할 때 고소장의 내용 한 번, 그리고 수사 단계에서 진술이 있었겠죠. 아까 조사 3번 받았다고 했으니까 피해자 조사, 진술 조사 3건 있었고, 그 다음에 피해자가 경찰이나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몇 장이 있었는데 그 속에도 사건에 관한 내용을 언급한 것들이 있었으니까 그것도 피해자의 진술이라고 봐서 이렇게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판 들어가서 또 추가되는 게 있죠.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니까 검사는 응당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하지 않겠어요? 그때 증인신문 조서. 이렇게 수사 과정,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들이 여러 개 누적되면서 이제 생겨났습니다. 이 사건 사실 제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가만히 있어도 조사를 안 받고 증인신문을 안 해도 계속 뭘 내고 탄원서를 내고 자기 주장을 계속 담은 서면을 내고 이러니까 사실 좋았습니다. 내심으로는. 왜냐면은 이 탄원서를 내면서도 사실관계를 막 구체적으로 적어서 제출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이런 피해자분들이 종종 계시긴 한데 이렇게 이제 막 진술들이 이게 점점 이렇게 늘어나게 시작하면은 처음 최초에 진술한 내용하고 똑같으면은 피고인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생겨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변호인은 이걸 공격하기 시작하죠. 실제 이 사건에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제가 주목했던 피해자의 진술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하죠. 성관계 경위 순서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에 관한 부분,
묘사 부분, 이렇게 두 가지 부분입니다. 우선 성곽의 경위나 순서에 관한 진술 부분부터 정리를 해봤는데 한번 보시죠. 처음에는 이랬는데 나중에는 저렇게 바뀌었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지금 실제 진술 조서나 판결문을 공개할 수는 없고 그냥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A, B, C 이렇게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 거는 피고인의 어떤 특정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어디를 만지고 애무하거나 뭐 이런 행동을 얘기하는 건데, 이걸 그대로 글로 적어서 옮기는 것보다는 그냥 A, B, C 이렇게 그냥 표현을 했습니다. 좀 민망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실제 진술은, 사실 피해자의 진술은 이거보다 더 많고 중복되는 경우도 많고 두서도 없고 굉장히 장황합니다. 근데 그거를 좀 축약해서 정리를 해보면 결국 이렇게 뭐 A 하다, B 하다, C 하다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실제 진술이 이렇게 간단하고 명료하지는 않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조금 순서가 좀 달라졌죠. 옷을 벗긴 시점 이후로 피고인의 행동이 내용과 순서가 좀 달라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삽입 전에 순서가 살짝 달라지고 뭐가 하나 추가되긴 했어도 A, B, C, D 이런 것들을 하다가 삽입이 되었다는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라고 볼 수가 있는지, 어쨌든 A, B, C, D 삽입했다, 이거는 이제 똑같은 팩트니까 피해자가 이야기하는 똑같은 일치된 내용인 거잖아요. 그럼 일관된 진술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이게 또 문제가 되죠. 슬쩍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근데 다시 한번 보죠. 알파벳으로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피해자가 처음에는 탈의 전에 A하고 B 행동을 했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C, D, E가 추가가 됐습니다. 탈의 전에 한 행동이. 뭐가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더 바뀌었죠. 그런데 C하고 D는 처음에도 피해자가 언급했던 거였지만 이게 탈의 이후에 한 거라고 진술했다가 그게 탈의 이전에 했다고 한 걸로 바뀌었죠, 순서가. 그리고 이 행위 같은 경우는 초기 진술에서 없던 게 추가로 생긴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판단해 보면은 뭐 처음에 뭐 생각 안 나다가 이 행동 같은 것들은 나중에 뭐 생각났다, 내지는 뭐 순서가 조금 바뀌는 거는 당황하거나 뭐 급박한 순간이면 그럴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치죠. 그런데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른 데 있습니다. 뭘까요? 처음에는 이 옷을 벗기고 C하고 D를 하다가 그런 후에 삽입을 했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피해자가 옷을 벗기고 바로 피고인이 삽입했다라고 내용을 바꾼 거예요. 이게 지금 옷을 벗기고 뭘 하다가 삽입한 거하고 옷을 벗기고 바로 삽입한 거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크죠. 옷을 벗기고 바로 삽입한 것이 피고인에게 더 불리한 진술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옷을 벗기자마자 삽입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 빠르게 진행이 되어가지고 피고인이 뭔가 힘을 많이 쓰고 뭐 착착착 해가지고 피해자가 저항할 틈이 없었다, 저항하지 못했다 라는 취지가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피해자의 나중에 나타난 진술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점점 바뀐 거라는 부분에 이제 주목을 한 겁니다. 제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렇게 저렇게 바뀌었는데 왜 진술 내용이 초기하고 나중에 하고 좀 다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피해자는 처음 이야기할 때는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줄 알았다, 뭐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다, 바뀐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었어요. 암만 그렇다 치더라도 이 성기삽입 직전, 간음 직전의 상황은 피해자의 진술 중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피해자가 헷갈리기 어려워하는 부분일 수 있거든요. 이거를 사실 다르게 이야기한다는 것도 사실 납득이 좀 가지가 않죠. 강간죄로 고소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결정이고, 그 쉽지 않은 결정을 한 후에 고소인 조사를 받는 최초 진술 때에 사건 당시에 대해서 최대한 기억을 많이 해가지고 진술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텐데 스스로 임의로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이야기 안 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좀 수긍이 안 가거든요. 뭐 피해자의 진술은 사실 사건 자체의 순서나 이런 내용이 변경된 것뿐만 아니라 사건과 관련이 없는 영역에서도 조금씩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오의 선택을 한다거나 또 표현을 한다거나 축소 내지 과장 진술을 하는 식으로 조금씩 점진적으로 불리하게 바뀌어져 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떤 주제별로, 항목별로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다가 저렇게 바뀌었다,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분류를 해서 정리를 해서 이제 재판부에 반박을 하는 주장을 했었고, 재판부도 이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이 피해자의 진술 내용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이 그 피고인이 사건 당시 행사한 어떤 유형력을 묘사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저렇게 했다라고 이제 진술이 이제 조금 달라졌죠. 자, 똑같이 D 행위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피해자가 언급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도 아마 피해자는 자기가 사건 초기에 D 행동에 대해서 뭔가 진술한 것을 염두에 두고
다른 시점에 같은 상황에 대해서 누군가 묻자 재차 D를 언급하면서 진술을 했기 때문에 아마 피해자 스스로는 자기의 그 진술이 문제점이 별로 없었다, 자기는 진술 잘한 것 같다 라고 분명히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제 생각이지만. 근데 자세히 이 진술 내용을 한번 보면요, 처음에는 어쨌든 피고인이 압박은 안 했다라고 표현을 하다가 나중에는 몸이 눌려졌다라고 비슷한 듯 다르게 표현을 하는데, 이 두 가지 말을 섞어보면요, 능동적으로는 피고인이 압박을 안 했는데 수동적으로는 피해자가 압박을 당했다는 거예요. 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외력 없이는 눌려지거나 압박을 당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를 해서 강간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건인 거고, 그렇다면은 피해자 자신이 몸이 눌려진 것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유를 상정할 수는 없게 되는 거죠. 결국은 피고인이 압박을 안 했다고 하다가 압박을 했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이 바뀐 겁니다. 갑자기 이것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바뀐 거죠. 어느 특정 시점 이후로. 이 부분도 재판 준비를 하면서 기록으로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당시 제 생각에는 나중에 증인신문 할 때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제가 피해자한테 물어보면 피해자분은 분명히 이 상황에 대해서 자신이 압박을 받았고 이 몸이 눌려 저항할 수 없었다, 이거보다 더 강한 어조로 더 강하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진술할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 증인신문 때 이제 물어보긴 했었죠. 왜 진술이 바뀌느냐라고 이제 바로 다이렉트로 묻지는 않았고요. 일부러 피해자의 진술을 이제 획득하기 위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마치 모르는 것처럼 유형력 행사를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진술을 해달라는 취지로 개방적인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런 개방적인 질문에 대해서 피해자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묘사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묘사를 하게 되면 이 내용이 어땠느냐? 자, 이렇게 추가가 된 겁니다. 처음에는 D만 했다고 하다가 나중에 EFG 이런 행동들이 덕지덕지 추가가 됐어요. 피고인이 한 행동들. 그래서 이제 몸이 눌려졌다라고 표현하다가 피고인 때문에 결국은 저항을 못했고 무서웠고 도망가지 못했고 소리를 못 질렀고 이런 이야기를 더 강조를 한 거죠. 단순히 저항을 못했다라는 것에서 더 나아가가지고 결국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수사 단계에서 말하지 않던 내용이 피해자 스스로 추가적으로 더 보태워서 진술을 하게 된 겁니다. 결국은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에 관한 진술 역시 이렇게 피고인한테 점점 불리한 방향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좀 더 구체화되고 변경이 되어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요거를 획득을 한 다음에 이제 정리해서 반박하기 시작할 수 있었던 거니까요. 그렇다면 이 사건 실제 무죄 판결 내용을 한번 보시죠. 과연 재판부도 이거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지 보시면은, 피해자의 이 사건 당시 진술은 시간이 지날수록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구체화되었다. 그리고 진술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일관되지 않고 변경이 되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진술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뭐겠습니까? 앞서 살펴본 성관계 경위하고 순서나 피고인 유형의 행사의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었죠. 이제 이 부분이 피고인 측에서 주장한 대로 재판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주목을 해서 무죄 이유로 설시까지 하게 된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무죄 이유 부분은 이 사건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한계가 있긴 합니다. 이외에도 문제시되는 쟁점들은 굉장히 많았거든요. 모두 다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바뀐 것을 분명히 지적을 하고 있음으로 봐서는 이 사유가 이 사건 무죄 판결을 받은 가장 주된 이유였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은 수사 단계에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대략적인 주장은 알 수가 있지만 서로 간의 진술에만 의존해서 사실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그런 사안들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공소제기가 된 이후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사건 기록을 확인할 수 있을 무렵에서야 그제야 그 진술 내용들을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제서야 각기 다른 시점에 피해자가 한 진술들을 서로 정리하고 종합하고 비교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뭔가 허점을 찾을 수 있는 거죠. 또 나아가서 재판에 들어가서는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니 이 신문 절차를 통해서 충분히 피해자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유도를 해서 그 진술을 추가적으로 획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똑같은 질문을 똑같이 하는 게 끝이 아니고 하지 않았던 이야기까지, 묻지 않았던 이야기까지 더 추가로 물어봐서 피해자 진술을 최대한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증인신문을 할 의의가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질문을 똑같이 하고만 말고 그 대답만 들었으면 그냥 끝날 거면 증인신문 할 필요도 없죠.
결국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이 반박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나타난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해가지고 사건의 어떤 결과를 쉽게 예측하는 것보다는 사건 경과를 거치는 속에서 집요하게 피해자의 진술의 허점을 파고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계속 획득하는 과정을 거쳐가면서요. 또 피해자의 진술이 변화되어 부분이 기록상 이렇게 쭉 드러난다고 해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재판부가 주목을 할 수 있도록 지적해 줘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변경이 되었다. 이건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요. 이게 가만히 있으면 재판부가 알아주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결국은 이 사건 강간죄 무죄를 받은 의외의 이유는 피해자의 진술 때문이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려드릴 수 있고, 결국 이 사건 고소의 시작도 그리고 무죄 판결의 끝도 피해자의 진술 내용 때문에 이루어진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또 무죄받은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우선 진행 경과부터 한번 보시죠. 이 강제추행 사건 역시 2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수사 단계가 8개월고 재판이 15개월 걸렸네요. 피해자 조사 2번, 피해자 조사 2번,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했습니다. 재판은 총 4번 했는데 피해자 신문 당연히 했죠. 그리고 다른 증인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강간죄 사건하고는 다르게 피고인이 신청한 증거가 있었어요. 이게 뭐였는지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사실 이 사건 초기부터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왜냐면은 피고인이 피의자 신분일 때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적극적으로 내가 자신있게 응하겠다라고 해서, 왜냐면 또 억울하시니까 그걸 통해서라도 좀 억울함을 좀 풀고 싶었겠죠. 그렇게 해서 응했는데 자신만만하게 안타깝게 거짓 판정을 받은 거죠. 이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에서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의존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거짓말 탐지기에서 억울하게 거짓이 나온 경우에도 공소제기가 되는 경우가 분명히 생길 수가 있죠. 이 사건처럼요. 제가 생각하는 이 사건 강제추행 무죄를 받은 의외의 이유는 땡땡 때문이었는데 두자죠. 분명히 피해자의 진술 내용 자체도 문제가 있었지만 보다 주목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19시경에 X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시간하고 장소를 이렇게 공소사실에서 꼭 집어서 이제 이야기를 드렸는데 왜 그러한지 이제 좀 보죠. 피고인은 사건 발생 약 2시간 정도 전부터 피해자하고 같이 차를 타고 이리저리 이제 돌아다녔어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런 식으로. 우선 그 동선부터 한번 보면은, 제가 이거 그림을 그린 건데 빨간 화살표가 피해자의 동선이고 검정색 화살표가 피고인의 동선입니다. 먼저 피고인 동선 보면 A 갔다가 B 갔다가 X 갔다, X가 사건 발생지죠. X 갔다 다시 A로 갔죠. 근데 피해자는 A, B, X까지는 피고인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X에서 C로 갔어요. 그러니까 사건 생기고 A하고 C가 헤어져서 서로 다른 곳으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피해자의 사건 당일 동선과 시간에 대한 진술들을 제가 쭉 정리를 해보니까 A에서 피고인하고 출발한 시각이 17시경이다. B에서 머문 시각은 11, 20분, X에서 머문 시간은 2, 30분 정도고 사건 발생 시각이 19시에서 20시 사이였다 라고 진술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장소를 이리저리 옮겨 다녔고 그랬으니까 시간감이 없고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진술만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피해자가 여기에서 피고인에게 사건 이후에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 있었는데 그 시각이 19시 10분 정도로 이미 특정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피해자가 C에 도착한 후에 보낸 거라고 했기 때문에 검사는 이런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공소 제기를 하면서 공소장에다가 범행 시각이 대략 19시 정도로 특정을 했고, 그렇게 X 장소에서 강제추행이 발생했다라고 공소사실을 정리를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피해자의 진술도 뭐 이상한 것이 별로 없고, 시간이 지난 정도나 시간감, 그 다음에 뭐 몇 시 정도 됐냐,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할 수 있으니 또 착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진술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객관적인 증거인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시각을 기준으로 공소사실이 정리가 된 거는 별로 이상한 게 볼만한 것이 아닌 것 같죠. 결국은 중요한 거는 X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했냐 안 했냐,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싶었습니다, 처음에는요. 그런데 이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하고 다른 게 뭐였냐면, 피고인은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X에서 2, 30분 머물지도 않았고 실제 그런 사실도 없고 그러니까 2, 30분 사이에 추행도 안 했다 이거였어요.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시니까 아 그래?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시간이 맞지 않는다는 증거를 한번 찾아보자. 뭐가 있을까? 이렇게 이제 재판 준비를 하게 된 거죠. 일단 A, B, C 장소 그리고 X 장소는 모두 특정이 가능한 주소로 특정이 가능한 실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차량으로 이동을 했으니까 요즘에 또 인터넷도 잘 돼 있잖아요. 출발 도착지 찍으면은 소요 시간 거리를 쉽게 검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실제 차를 타고 운행을 해서 시험을 해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충분히 계산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계산을 해보니까 A에서 B까지는 뭐 6km 15분, B에서 X까지는 3km 13분, X에서 A까지는 5km 15분 이렇게 소요되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거를 또 비슷한 요일, 같은 요일, 비슷한 시간대에 검색해서 찾은 결과니까 실제 사건 당일하고 비슷하다고 추정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또 생깁니다. 피해자 진술로는 A에서 17시경에 출발했다고 했으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B에서 얼마나 머물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되어야지만 그걸 알아야지만 이동시간과 소요시간이 얼마 걸렸는지를 알아냈으니 그걸 통해 해서 X에서 머문 시간을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그걸 모르는 거죠. B에서 얼마나 머물렀는지를. 나중에 B를 떠나면서 이제 무언가 결제한 영수증이 이제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처음에는 피고인이 찾지를 못했어요. 근데 피고인 재판 단계에서 나중에 이걸 찾아가지고 조회를 해갖고 어떻게 저한테 전달을 어렵게 해주셨었습니다. 이게 결국 나중에 드러난 거죠. 그래서 딱 결제 시간을 보니까 몇 시였겠습니까? 6시 10분쯤이었어요. 이게 이때 결제를 하고 나온 시간이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부인하지 못한 명확한 증거잖아요. 그러면은 B나 X에서 머문 시간이 얼마였는지 이동 시간을 고려해서 추정이 가능해진 겁니다. 다시 표를 한번 볼까요? 자, 아까 피해자 진술 토대로 A에서 17시에 출발했다 치고 이건 또 피고인이 다투는 바가 아니었어요. 소요시간 검색 결과 15분 걸리니까 B에 도착할 때는 17시 15분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피해자는 1, 20분 머물렀다고 했거든요. 근데 피고인이 그 영수증 보면은 18시 10분까지 B에 머문 것이 확실하잖아요. 그럼 이 부분 피해자 말은 일단 허위 진술이죠. 거짓말이고. 그 다음 B에서 X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충 13분 정도예요. 그리고 X에 도착한 시간은 조금 지연됐다 손 치더라도 18시 25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피해자는 2, 30분 머물렀다고 했거든요. 근데 피해자가 일단 사건이 19시에서 20시 사이에 발생했다고 말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검사도 공소장에 범행시간이 19시 정도로 기재가 돼 있고 근데 X에서 2, 30분 머물러도 19시가 안 되죠. 뭐 5분에 도착했다 쳐도 20분 머물러도 19시가 안 되잖아요. 이상하죠. 이것만 갖고는 근데 부족하죠. 왜냐면은 조금 이동시간이 지체될 수도 있는 거고 차 타고 뭐 내리면서 뭐 또 지연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또 큰 차이는 또 아니잖아요. 5분 10분 이런 게. 그래서 이거 어쩌지 이것만 가지고 부족한데 이렇게 생각을 하던 차에 제가 이제 기록을 보니까 피고인의 지인분한테 받은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게 있었어요. 이 사실확인서 내용 중에 보면은 이게 사실 이런 그 어떤 시간 개념을 어떤 증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실확인서는 아니고 다른 사유로 다른 내용을 기재한 사실확인서였는데 그 내용에 보니까 우연찮게 피고인이 사건 당일날 A에 다시 도착한 시각이 18시 50분쯤이었다. 그러니까 17시쯤에 나가가지고 2시간이 채 안 되는 시간에 다시 돌아왔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거를 그렇게 정확하게 기억하는 이유가 나름대로 또 구체적이고 나름대로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럼 피고인 A에 다시 도착한 것이 18시 50분이라는 것이 실제 사실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렇다면은 그걸 전제로 X에 2, 30분 동안 머물렀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 B에서 출발한 시각이 18시 10분이고 소요시간 13분 걸린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추정을 해보면은 X에 도착한 시간이 18시 23분, 23분 뭐 이 정도인데 늦어도 25분. 여기서 2, 30분 있었다면은 피고인이 18시 50분에 A에 도착할 수가 없게 되는 거니까요. 그죠? 자, 이쯤 되니까 피해자의 진술 중에 또 이상한 걸 또 발견을 했죠. 피해자가 아까 피고인한테 문자 메시지 보낸 시각이 19시 10분이었다고 했거든요. 이건 증거가 명백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문자를 피고가 헤어진 후에 C에 도착하고 나서 피해자가 잠깐 있다가 뭐 보냈다 이렇게 진술한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피해자가 X에서 C까지 이동한 시간이 얼마가 될지 또 궁금하죠. 확인해 보니까 피해자가 걸어갔다고 했어요. 그래서 검색해 보니까 도보로 20분 걸린다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8시 24분, 25분에 헤어지면은
헤어지고 나서 X에서 C까지 걸어서 도착한 시간 20분 추가하면은 18시 한 45분 50분 정도 되는 거잖아요. 도착하는 후에 잠시 있다가 문자를 보낸 거면은 19시 10분경에 보낸 게 맞다고 볼 수는 있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공소장에 아까 19시에 범행이 발생했다고 해놨어요.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하고 헤어지고 집에 걸어간 거면은 적어도 19시 20분 이후에 피해자가 C의 장소에 도착을 한 게 되는 거고, 그 무렵 이후에서야 조금 있다고 문자를 보냈다는 건데, 메시지 발신 시각이 19시 10분이라고 하면은 피해자가 그럼 집에 걸어가는 도중에 문자를 보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럼 뭐다? 결국 X에서 20-30분 머물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 추행이 한 일도 없었다는 주장을 연결 지을 수 있게 된 거고요. 이게 바로 굉장히 실마리였습니다. 아까 그 피고인이 신중한 증거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이런 주장을 위해서 피고인이 실제로 무엇을 제출했는지 한번 볼까요? 재판 단계에서 제출한 피고인의 증거들입니다. A, B, C, X 장소, 각 장소별, 각 장소 간의 지도 검색 결과, 이동거리나 시간이 표시된 그런 그 인터넷 지도 검색 결과였고요. B 장소에서 나오면서 결제한 영수증, 시간을 확인할 수가 있죠. B 장소에 얼마나 머물렀고 언제 나왔는지. 그 다음에 피고인의 A 도착 시간이 포함된 내용의 사실확인서, 피고인 지인의 사실확인서.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가 발송한 문자 메시지, 수신 시간이 찍혀있는 피고인이 수신한 피해자 발송 문자 메시지 내용. 이것도 증거로 제출했죠. 모두 증거로 당연히 채택이 됐고요. 피고인 측에서 준비한 것들이지 누가 만들어준 것들이 다 아니었습니다. 그럼 이런 증거들이 있는데 왜 기소가 된 거냐, 이시당초. 그러면 무혐의나 불송치로 끝날 수 있지 않았나 싶으실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증거들은 모두 재판 단계에서 만들어서 제출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피해자의 이 사건에 관한 진술들은 결국 재판 들어간 이후에 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뭔가 석연치가 않다라는 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시작하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어떤 시간에 관한 부분이 문제가 될 거라는 거를 피고인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알았다면 이런 내용을 반박을 당연히 했겠죠. 근데 바꿔 말하면은 수사기관이 이상한 거예요. 이미 피해자 진술 속에서 이런 내용들은 수사기관에서는 다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결론을 내리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죄가 있다 없다. 근데 이상한 점을 충분히 조금만 더 들여다봤더라면은 이 시간에 관한 진술이 이상하다는 걸 충분히 눈치챌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담당 경찰도 담당 검사도 이거를 제대로 보지 않고 그냥 미스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세세하게 안 봤다는 거죠. 그냥 피해자가 거듭 추행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피고인이 거짓말 탐지했더니 거짓말로 나왔어요. 아, 그럼 이 사람 죄가 있네, 이렇게 해서 그냥 섣불리 기소했던 겁니다. 분명히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사기관에서 아무리 이제 자기가 안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해도 이 사건은 기소가 될 그런 그 안타까운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겠지라는 생각을 해서는 또 안 된다는 거죠. 이걸 교훈 삼아야 됩니다. 그럼 실제 판결문 내용 한번 볼까요? 이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가 뭐라고 했는지. 판결문 내용입니다. 범행 시간 및 그 소요 시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정들과 부합된다고 보기 어렵다.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고인과 제가 재판 과정에서 지적한 부분을 그대로 이제 인용을 하고 있는 정도죠. 판결문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범행 시각과 소요 시간이 이상할 때 이 객관적 사정들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한 이 객관적 사정들이 뭐였겠습니까? 객관적 사정들은 아까 설명드렸던 피고인이 직접 체크한 증거들의 내용이었잖아요. 뭐 이동 시간, 소요 시간에 관한 그 증거들 어떻게 증거화하는지 검색해서 그걸 캡처해서 제출하는 거고, 영수증 제출하는 거고, 그런 거죠. 자, 이렇게 이 사건 피고인 2년 만에 무죄 판결을 어렵게 받았습니다. 사건 내용, 그러니까 추행행위 자체에만 너무 몰두를 했더라면은 자칫 그냥 흘려 넘길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경찰이나 검사가 그렇게 그냥 넘겼듯이 피고인이나 변호인도 분명히 그냥 추행행위 자체에만 집착을 했더라면 이거 분명히 이제 놓칠 수 있는 부분이었을 텐데도 집요하게 허점을 좀 찾기 위해서 파고든 때문에 비로소 이 시간에 관한 진술이 뭔가 객관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점에서 출발해서 결국 사건 장소에서 추행이 없었다라는 식의 주장까지 연결 지을 수 있었던 그런 사안입니다. 교훈 삼을 부분이 굉장히 많죠. 물론 이 사건도 다른 쟁점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피해자의 추행 내용에 관한 진술 자체도 공격할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강간죄처럼. 그런데 가장 중요했던 것은 앞서 설명드렸던 이 내용, 결국 시간 때문에 강제추행을 대해서 무죄를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강간죄 사건과 강제추행 사건이 어떻게 무죄를 받았는지 그 핵심적인 이유 각각 하나씩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 한계점이 분명히 있어요.
이거는 모든 사건에서 통용되는 것이 아니고 이 개별적인 이 사건들의 하나인 것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의미를 둘 수 있는 거는 결국 중요한 건 피해자의 진술, 그게 어떻게 변하는지, 어떤 내용으로 진술을 하고 있는 건지 세세하게 살펴봐야 된다는 거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사건 내용 자체에 관한 진술뿐만 아니더라도 다른 정황들에 관해서도 분명히 공격할 부분들이 있다면은 그것도 찾아서 공격을 해야 된다는 점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티편 이동건 변호사였습니다.